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공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원의 중요성을 깨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 한 프랑스 교수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전 세계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한국에 있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프랑수아 클로에 데바트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세계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힘을 얻는지 연구하는 중요한 교수로 알고 있어요. 특히 석유, 가스, 광물 같은 천연자원이 어떻게 일부 국가들을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만드는지에 집중하고 있었죠. 대학교에 있는 제 사무실에는 제가 쓴 책들로 가득 찬 높은 책장이 있었어요.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국제관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제 저서를 읽고 있었죠. 책장에 가지런히 정렬된 제 책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책들은 수년간의 노력과 사고의 결실이었으니까요. 파리의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빛이 오래된 건물들을 마치 금처럼 빛나게 만들고 있었죠. 그날 저는 큰 국제 컨퍼런스에서 강연해달라는 초청장을 받았어요. 자원과 해양 접근성 국가 번영의 결정적 열쇠인가? 라는 주제였어요. 그것을 읽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을 설명할 또 다른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항상 천연자원이 많은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항상 더 강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참석할 다른 연사들의 목록을 보고 있었어요. 한 이름이 눈에 띄었죠. 한국에서 온 강서율. 전에 그의 저서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는 똑똑하지만 틀렸죠. 그는 국가들이 많은 천연자원 없이도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좋은 항구, 해운, 그리고 바다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관한 그의 생각은 제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반하고 있었죠. 천연자원 없이는 국가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없어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바로잡고 창문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있었죠. 저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파란 눈을 가졌는데 사람들은 제가 제 생각에 대해 말할 때 그 눈이 매우 강렬해 보인다고 말하곤 했어요. 제 조수마리가 문을 두드리고 컨퍼런스에 관한 더 많은 서류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교수님, 파리 컨퍼런스 일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강 교수와 직접 토론하시게 됐네요. 좋아, 제가 말했어요. 그의 생각들은 수정될 필요가 있지. 마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주최 측에서는 이것이 열띤 토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대표단이 올해 매우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들이 공격적이든 말든 상관없어, 제가 대답했어요. 적어도 중국인들은 자원 통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지. 그들은 석탄, 석유, 희귀 광물에 기반해 그들의 힘을 구축했으니까. 그건 내 이론과 맞아떨어져. 저는 제 노트와 연구 논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강의 생각에 반하는 강력한 주장을 준비하고 싶었죠.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제 견해를 방어해왔으니까요. 이번에는 왜 다르겠어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이 컨퍼런스가 저를 변화시킬 거예요. 평생 동안 믿어온 것들의 의문을 품게 만들 거였죠. 다음 날 컨퍼런스를 위해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제일 좋은 정장들과 모든 연구 노트를 가져가고 있었죠. 가방을 닫으면서 이상한 걱정이 들고 있었어요. 아마도 다른 행사에서 강의 연설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죠. 그는 한국이 천연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강한 경제를 구축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고 있었죠. 하나의 특이한 사례가 규칙을 반증하지는 않아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천연자원은 항상 어떤 국가들이 권력에 오르는지 결정해왔어. 역사는 이것을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지.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컨퍼런스에서 무슨 말을 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강의 주장에서 어떤 결함을 지적할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토론에서 이기고 제 평생의 업적을 지키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내가 놓친 것이 있다면? 세상이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면? 마침내 잠이 들었지만 며칠 후면 힘, 자원, 그리고 국가의 성공에 관한 제 모든 믿음이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제 여정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고 그것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장은 정말 넓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돌아다니며 악수하고 작은 그룹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제일 좋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가와 인사하고 제 업적을 칭찬하고 있었죠. 개회식을 위해 앞줄에 있는 제 자리를 찾았어요. 방이 천천히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큰 스포츠 경기 전처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강 교수가 연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차분하고 준비된 모습이었죠. 강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을 때 저는 그의 연설에서 실수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사실들은 탄탄해 보였어요. 그는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성장한 과정을 보여주는 명확한 차트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대신 어떻게 놀라운 항구와 해운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동안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 그들의 성공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발표에는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가 제시하는 숫자와 사실들은 반박하기 어려웠죠. 청중 중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중국 대표단이 무대에 올랐어요. 천준인 교수가 큰 목소리로 날카로운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의 조수 저울인이 옆에 서서 강 교수가 언급될 때마다 무례한 댓글을 덧붙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임시게임을 하고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다. 천 교수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어요. 중국의 자원과 군사력 없이는 한국 같은 나라들은 항상 약하고 의존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 둘 다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천 교수에 동의해야 했지만 그의 무례함이 신경 쓰이고 있었어요. 그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기만 했죠.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어요. 한 여성이 제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동아시아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던 유명한 프랑스 외교관인 엘리즈 듀부아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보고서를 읽은 적은 있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합석해도 될까요, 데바트 교수님? 그녀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내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전 세션 동안 고민이 많아 보이셨어요. 그녀가 말하고 있었어요. 청 교수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빠르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말 그게 다인가요? 아니면 혹시 강 교수의 발표에서 어떤 진실을 발견하셨나요? 그의 데이터는 정확해 보이지만 그것이 큰 그림을 바꾸진 않습니다. 방어적인 기분이 들며 말했어요. 천연자원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어떤 국가가 성공하는지 결정하죠. 엘리즈는 폴더를 꺼내 테이블에 놓고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20년을 보냈어요. 이것들은 제가 수집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 없는 보고서와 데이터입니다. 내일 토론 전에 읽어보시면 흥미로울 거예요. 감사합니다만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뻣뻣하게 말했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들을 연구해왔어요. 최고의 학자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것들을 읽어보세요. 그게 제가 부탁드리는 전부예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폴더를 가져갔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엘리즈의 폴더를 열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들은 한국이 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어떻게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소를 지었고 교육에 투자했으며 많은 원자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밀어내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파리의 밤 불빛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죠. 의심이 마음에 스며들면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그저 하나의 특이한 사례일 뿐이야.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자원과 권력에 관한 규칙을 바꾸진 못해.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제 느꼈던 확신에 이제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수년 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제 이론을 얼마나 자신 있게 가르쳐 왔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전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은 강 교수와 직접 토론을 해야 하는데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학술적 논쟁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내 자존심보다 더 큰 무언가가 걸려 있었죠.
진실 자체가 위태로운 느낌이었고 이제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장에 들어가기 전 넥타이를 고치는데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이 저에게는 참 낯설었죠. 보통은 학술 행사 전에 완전히 자신감에 차 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좌석이 다 차 있었고 일부 참석자들은 벽을 따라 서 있기까지 했죠. 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공기가 따뜻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모두를 환영하며 토론 주제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해양 접근성 대 천연자원. 국가 번영을 진정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그녀는 첫 번째로 청 교수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청 교수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연단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며 중국의 거대한 석탄 광산, 석유 매장량,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는 중국이 바다에 건설한 인공섬과 새로 만든 군함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의 조수 저울인이 슬라이드를 바꾸며 중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해 보이는 비교가 나올 때마다 비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들은 항상 약하게 남을 것이다. 천이 강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자연의 질서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원래는 자원 힘에 관한 제 평소 생각을 강하게 옹호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말을 시작했을 때 다른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천연자원이 국가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국가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중 중 일부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제가 완전히 천의 입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거죠. 자리에서 저를 향해 찡그리고 있는 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교수가 발표를 시작했을 때 전보다 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이 어떻게 자원 부족을 혁신의 이유로 전환시켰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그들은 거대한 조선소를 건설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종종 게을러집니다. 강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땅에서 나오는 것을 팔면 되기 때문에 혁신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자원이 적은 나라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요. 천이 무례하게 강이 말을 끊었어요. 예쁜 말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자원은 곧 힘이다. 생각할 틈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강 교수님이 발표를 마치도록 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학술 토론은 모든 증거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천의 얼굴이 약간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 제가 그의 동맹이 되어 강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했지 강을 변호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강의 발표를 마친 후 청중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 대학에서 온 한 여성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천은 이 질문에 웃고 있었어요. 환경 문제는 부유한 나라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치다. 강은 한국이 석유와 석탄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별히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는 전 세계에 팔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요. 저도 모르게 강의 요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아마도 가장 좋은 이점은 자연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이 제약에서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그것이 제 경력 동안 써온 많은 것들과 상반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몇몇 나이 든 교수들이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젊은 학자들 무리는 미소를 지으며 제 발언을 적고 있었어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많은 젊은 학자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제 새로운 관점에 대해 흥미진진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한편 청과 그의 팀은 인사도 없이 제 곁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루아침 만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적들을 만들어버린 셈이었죠. 나중에 제가 다과 테이블 옆에 혼자 서 있을 때 강이 다가왔어요. 오늘 선생님께서 강력한 반대자가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가 부드러운 미소로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군요. 저는 여전히 당신의 전체적인 이론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좋은 학자라면 자신의 믿음에 도전하는 것일지라도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하죠.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시겠습니까? 강이 물었어요. 우리 둘 다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진실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강과 저녁을 함께하는 것은 마치 제 관점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침내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작은 레스토랑에서 강은 한국이 아직 가난한 나라였을 때 자라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결국 세계 최대 규모가 된 조선소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설명했죠. 또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사들보다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법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와 한국 음식이 섞인 식사를 하면서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유럽식 사고방식이 제 이해를 제한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오래된 패턴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의 성공적인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걸어가면서 파리가 제 눈에 달리 보이고 있었어요. 이 오래된 도시는 수세기에 걸쳐 여러 번 자신을 재발명해 왔어요. 아마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재발명할 수 있을 것이고 강이 설명한 대로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마지막 토론이에요. 이제 천은 분명히 강과 저 모두를 공격할 테죠. 이 길이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제 명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의심하기 시작한 생각들을 더 이상 옹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 밝았고 호텔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강 교수에게서 배운 모든 것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거든요. 마지막 토론 세션을 위해 제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 제가 진정으로 믿는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바로잡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없었던 질문들이 파란 눈동자에 담겨 있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주 컨퍼런스 홀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곧 있을 토론에 대해 흥분해서 속삭이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첸과 그의 팀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첸과 그의 조수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중국의 인공섬, 군함, 그리고 거대한 채굴 작업의 위성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한국의 빌린 성공과는 다르죠. 그러고 나서 첸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드바르 교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가 청중들에게 물었어요. 그는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이론들을 포기한 걸까요? 이렇게 쉽게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방 안은 불편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첸은 제 전체 경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직업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랫동안 제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항상 더 강력할 것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이 믿음이 제 전체 경력을 형성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이 익숙한 아이디어들을 다시 확인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학문의 목적은 같은 아이디어를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그것은 증거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할 때조차도 그 증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방은 더욱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숨을 참고 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을 연구하면서 국가 번영으로 가는 다른 길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설명했어요. 해양 접근성이 교육 및 기술과 결합되면 단순히 지하에 석유나 광물이 있는 것보다 때로는 더 지속적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첸이 일어나서 저를 방해했어요. 드바르 교수는 서구 학문적 전통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의 업적을 포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첸 교수님. 저는 학문의 가장 높은 전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때 낡은 아이디어에 매달리기보다는 증거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자 방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의 여러 학자들이 제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그들 자신의 국가 경험과 더 잘 맞는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첸과 그의 팀은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토론이 끝나기 전에 홀을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진정으로 열려 있다고 느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엘리즈 디부아가 군중 속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선을 넘으셨네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제 경력을 망친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당신의 일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든 걸지도 모르죠. 그녀가 대답했어요. 당신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전통적인 자원 이론과 해양 접근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단순한 답을 강요하는 대신 복잡성을 인정하고 있죠. 파리의 오후 속으로 걸어나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자원 부족을 기회로 전환한 것처럼 저는 학문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했어요. 일부 동료들이 저를 비판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 동기를 의심할 거예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제 연구에 대해 진정으로 흥분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전에 보도록 허락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지 한 달 후 파리 대학의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장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죠. 예전 책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새로운 책들이 옆에 놓여 있었어요. 해상무역, 기술혁신, 그리고 많은 천연자원 없이도 국가가 강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에 관한 책들이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며 제 책상 위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컨퍼런스 이후 받은 편지와 이메일 뭉치를 바라보고 있었죠. 일부 사람들은 제가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어요. 오래된 동료들은 제가 그들을 실망시켰다고 편지를 보냈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메시지들이 제 새로운 생각에 흥분을 느끼는 학생들과 젊은 학자들로부터 오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서울에서 강의 전화하고 있었죠. 당신의 새 논문이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길 바라요. 대답했어요. 대부분 좋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비록 청 교수가 이미 3개의 환한 반박문을 썼지만요. 예상했던 일이죠. 말했어요.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통화를 마친 후 컴퓨터로 다시 돌아갔어요. 화면에는 자원을 넘어서 해양 접근성과 국가 성공의 미래라는 새 책의 초안이 보이고 있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책을 쓸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이 책은 우리의 현대 연결된 세계에서 바다와 바다에 대한 좋은 접근성을 갖는 것이 국가의 석유나 금을 갖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여기서 파리의 일부가 제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보였죠. 멀리 잘 보면 바다가 시작되는 곳도 볼 수 있었어요. 바다는 강 교수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을 생각나게 하고 있었어요. 바다는 모두에게 속하면서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죠. 한 나라만 소유할 수 있는 육지 자원과 달리 바다는 항구와 배를 짓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려는 모든 나라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컨퍼런스 이후 첫 수업을 할 예정이었어요. 수업 계획을 완전히 바꾸었죠. 학생들에게 국가 권력으로 가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대신 국가가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능한 방법들을 보여줄 거였어요. 좋은 교사와 학자가 된다는 것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새로운 질문을 기꺼이 던지고 다른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했죠. 심지어 그것들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더라도 말이에요. 제 여정은 자부심과 확신으로 시작되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했었죠. 이제 세상이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뭔가를 잃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얻은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오후 빛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내일 수업을 위한 노트를 모으고 있었어요. 배운 것을 나눌 생각에 설레고 있었죠. 제 학생들은 단지 천연자원과 권력에 대해서만 듣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혁신에 대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계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보는 것에 대해 배울 거였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주는 제 선물이었습니다. 제 여정에서 가져온 지혜였죠. 단지 새로운 사실이나 이론만이 아니라 더 열린 마음과 증거가 더 나은 앞길을 보여줄 때 기꺼이 변화하는 자세였습니다.